예,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문근영입니다. 오늘 일단 발표는 이제 쿠팡이 이제 IT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IT 기업으로서 혁신을 이뤄낸 부분들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쿠팡이 어떠한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 또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세션을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약간 분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쿠팡 이전에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고 사실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배달의 민족 때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IT 플랫폼 기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T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사회에 부정적인 부분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쿠팡 개별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IT 플랫폼 기업들이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규제하고 또 이제 사회에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반론으로 가기 위해서 단지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쿠팡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류 시스템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이 현재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물류의 혁신이라는 거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만으로 이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강수님이 뭐 석사, 박사 이것들을 많이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IT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이뤄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랜덤 스토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물류센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배려한 거냐면은 이걸 집품하는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맥주를 배송해야 돼. 그럼 맥주가 있는 영역으로 가서 가져오는 식인 거죠. 근데 쿠팡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질서해요. 괜히 이거 뭐 왜 이렇게 해놨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쌓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물건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딱딱딱 정해진 구역에서 그 물건을 가져오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랜덤 스토어라는 기술로 현재 물류센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그러니까 일단 물건들이 딱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어, 대부분의 지금 물류센터들이 실시간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딸깍하고 주문을 누르는 순간 바로 실시간으로 지품과 포장까지 쫙 흐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AWS 아마존 쪽에서 먼저 시작했던 거긴 한데 뭐냐면은 이 기존의 주문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여기에 날씨, 지역별 통계, 뭐 연휴 테니까지 반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거점 물류센터에다가 해당 지역에서 고객이 주문할 것 같은 물건들을 미리 갖다 놔요. 미리 갖다 놨다가 고객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 그 거점에서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문 대기 시간, 그러니까 주문하고 배송 후 넘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킨 그런 기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V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거를 운반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랜덤 스토어로 쌓여져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바퀴 달린 로봇이 있어요. 얘가 최대 1000kg짜리의 선반을 다 운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고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얘가. 예, 이게 지금 어디다? 대전이었던가? 거점 물류센터 몇 군데에 지금 이렇게 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굿투 퍼슨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큰 물류센터에 사람이 직접 이거를 꺼내서 옮기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중간 인력을 줄이기도 했지만 처리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도 빨라지는 그러한 혁신을 이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베거라고 해서 그 지금 저희가 받아보는 모든 쿠팡의 물건은 자동 포장이 돼요. 자동 포장이 된 다음에 그 자동 포장된 거 송장이 있잖아요. 송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송장 자동 인식은 뭐 딴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얘가 송장을 자동으로 읽어서 쇼팅봇이라는 얘가 최종적으로 배송하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예. 갖다 주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송원 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차에 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토베거와 소팅복지 물류센터에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정말 엔드투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주문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객의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를 전부 다 그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AI에 기반한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어서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사실은 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시스템적으로 물류 전체를 매니지먼트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쿠팡이 다른 데랑 지금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쿠팡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물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쿠팡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지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성북구 이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뭐 R존, 뭐 D존 이런 식 존이 있으면 그 존 단위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뭐냐 물류 업체랑 이제 계약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배송 영역을 만들어서 그거랑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사가 그 영역 안에서 배송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해서 거기 그 쿠팡의 DB에는 그 해당 존에 있는 쿠팡 고객이 가지고 있는 뭐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점까지 다 데이터화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느 존에 어느 기사한테 배정을 하면 가장 빨리 배송이 되겠네. 그 다음에 배송 기사한테도 너 어느 경로로 배송을 해라고 딱 아예 그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노드택 길까지 보여주는 형태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송 기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앞서 말한 것들은 배송기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니까 배송기사가 실제로 보는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쿠팡 프렌즈라고 불리는 이제 RDA 배송 앱이 있고요. 그 다음 쿠팡카가 있습니다. 이 RDA 배송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이 앱의 화면을 구해보려고 노력해봤으나 정말 철저하게 이 앱에 대해서는 비공개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이 RDL을, 그러니까 쿠팡에 이걸 홍보하는 영상에서 요 화면 하나 캡처해 왔어요. 캡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겨레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그 색상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기사한테 할당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사한테 이제 경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사는 경로를 따라서 배송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밀착되어 있는 디바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기사의 모든 동선, 기사가 몇 분 만에 배송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는 어디서 딴 데서 했는지까지가 다 자동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이 어느 배송 기사한테 어느 배송을 맡길 건지를 쿠팡이 정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노동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왜냐면 지금 현재는 쿠팡이 직계약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쿠팡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변명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현실은 여전히 이 앱에서 떨어져야만 그 기사가 배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증은 없습니다. 심증입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배송기사한테는 갑자기 일거리가 안 주어지거나 안 좋은 지역이 배정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쿠팡카가 제공이 됩니다. 쿠팡카라는 거는 얼핏 이 쿠팡카가 사실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되게 이제 배송기사들이 되게 혁신으로 많이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전기차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디젤 차를 몰 때 배송기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뭐 계속 기름 넣어야 되고, 뭐 어려움이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면서 그 자체 제작한 차여가지고 실내에 이제 인테리어나 많은 구조들이 승용차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 화물 트럭을 몰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쾌적한 배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쿠팡카 같은 경우는 스마트 로드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 엔드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쿠팡카가 이제 일반 배송차랑 다른 게 얘는 쿠팡 배송을 위해 자동으로 만든 차다 보니까 일단은 문이 다 열립니다. 뒷문 말고 양쪽 문이 다 동시에 열리고요. 여기에 이게 물건을 넣는 것 자체가 쿠팡에서 지정된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순서로 로드를 하고 지정된 순서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최적화를 시킨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동시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쿠팡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감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얘가 물론 최적의 경로를 제한하고 최적의 배송 루트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배송 기사들을 철저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하는 기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개발자들이 아무리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도 언제 현장은 예상 밖의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RDA랑 이 그 쿠팡카의 경우는 실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2D잖아요. 3D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최적의 동선이라는 게 막상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이게 다른 우리가 그런 뭐 그 배달 앱이나 이런 또 뭐 대리기사나 이런 카카오 택시랑 다른 점이 뭐냐? 얘는 문제는 평가를 그걸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쿠팡의 알고리즘은 너는 이거 20분 만에 배송이 가능해. 라고 마치 게임처럼 20분을 주는 거예요. 너는 20분 안에 배송을 하면 잘한 거고, 단축감도 좋은 거고, 20분을 넘겼으면 너는 배송을 잘 못하는 기사가 자동으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속을 하거나, 막 뛰어다니거나,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일처를 보시면은 숙련된 기사를 배태한 데는 이걸 다 맞추지만 초보 기사들은 당연히 계속 오버를 하게 되고 그런 약간 그런 것도 그게 이제 그 경로라는 거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의 경로인 거잖아요. 갑자기 공사 중이라든가 뭐 튀어나온다거나 그건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데 앱은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쿠팡카가 어떤 상하차에 대해서 물건을 싣고 빼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는 게 도움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숙련이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역을 바꾸진 않으니까 배송기사들이 자기가 이 동네에서 몇 번 배송을 해보면은 오히려 나는 차라리 이렇게 빼서 여기 던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이 약간 이제 불이익을 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오히려 그 숙련된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한테 이걸 배정했는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노조 활동을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최근에 뭐 좀 쿠팡 회사에 안 좋은 뭔가 행동을 해서 이런 걸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심증이 가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회사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대항할 수 없는 사실 그 깐깐이 알고리즘과 페널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송 기사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보고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놓고 하나의 그 놓고 이게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과로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 회사는 무조건 효율성을 추구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숙련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 몸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사실은 이게 인간 대 인간이 일을 할 때는 오늘 김 기사 몸 상태 안 좋네. 그러면 적당히 하고 들어가지. 쿠팡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대충 일하면 이 쿠팡 앱에 그게 데이터 찍힐 거고,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이 돈 잘 버는 영역을 배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무언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쿠팡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로를 하게끔 하는 유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실제로 나타난 데이터가 꾸준하게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쿠팡은 이 숫자가 실제로 이 노동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언론사나 시민단체 집계한 기준으로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매년 꾸준히 이렇게 사망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나 피로 누적이나 작업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업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물류 쪽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쪽,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제 그 누리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 나올리지 그래프라고 해서 원래 이게 이제 옛날 엠파스 때부터 그 시멘틱 검색하면서 나왔던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온톨로지로 더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의미 기반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검색 방식은 키워드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자라고 치면은 위자라는 단어가 있는 거를 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어, 지금은 굳이 상품명에 위자라고 써 있지 않아도, 또는 설명에 위자가 써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이 위자를 찾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가구를 원하는구나. 그건 소파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 의미와 맥락을 찾아서 상품들을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이 과거에 검색했던 거, 클릭했던 거, 주문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쿠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소비자마다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하게 된 가장 가능한 배경은 쿠팡의 모든 상품 데이터는 이 지식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그 의미 기반으로 재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AI가 그 각 소비자에 맞춰서 다시 화면에 보여주고, 검색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맞춤으로 알아서 원하시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걸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데, 셀러들, 쿠팡에 제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 정말 피말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잘 등록한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을 한 개도 못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저 알고리즘을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경제이니까. 사실 이거는 쿠팡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가지고 공통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누구한테 보여주냐에 대한 알고리즘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천차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쿠팡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냐면은 최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셀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전 독점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보통 상품을 여러 업체가 동시에 팔거든요. 그럼 그 중에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저가 상품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대신에 그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에서 내가 물건을 팔려면 최저가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까짓 거 뭐 적자 보더라도 할인 매기자 할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셀러들을 출혈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 서로. 그러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조로 몰고 가는 쿠팡이 플랫폼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정말 좋아. 그래서 알고리즘대로만 화면이 만들어지고 알고리즘대로만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좀 공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쿠팡은 사실 알고리즘을 조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IT 기업들이 많이 하는 변명인데 사람이 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말하지만 어,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사실 건드리진 않았어요. 쿠팡도. 다만 알고리즘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리즘이란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수학 공식이니까 사실은 수학 공식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쿠팡은 어떻게 했느냐? 자사 상품, PB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쿠팡에 PB 상품을 노출하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조작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쿠팡의 PB 상품에 대한 점수를 올려버리니까 자동으로 쿠팡에서는 PB 상품들이 상위권에 뜨게 되는 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상품이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쿠팡 공정위가 되게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쿠팡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중개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징금을 부여한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실제로 24년도에 1,600억 원의 가징금이 주어졌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쿠팡은 어, 막강한 그 로비력과 또 그런 또 법조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기업들도 다 하는 거다.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대기업들도 PB 상품 앞에 진열해놓고 다 하는 건데 왜 우리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에 가서 싸웠는데 법원에서 안타깝게도 과징금은 납부해라. 하지만 원래는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는 조작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어, 아직은 집행정지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공정에 했던 거는 가징금도 내고 이거에 대한 시정도 해라라고 두 개를 했는데 법원에서 1차 나왔던 거는 가징금은 납부하고 공정위에 의해서 시정명령 할 필요 없다. 일단 정지하고 있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아직까지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쿠팡에서 나오는 그 후기나 이런 상품의 우선순위는 만약 PB 상품이 떴다라고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대법원에서 항고 심리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 같아요. 중개를 하는 그 업체잖아요. 중개하는 업체들이 문제는 이게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뭐 시민단체나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중개하는 룰에 영향을 줘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잘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발생한 이 해킹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그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달 기사들의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의 범위가 고객만 있지는 않거든요. 인증원도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원래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분명히 다 분리 보관하고 다 마스킹 처리하고 제3자 공개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배달원들 정보가 다 같이 13만 5천 명이 그냥 유출이 됐고요. 예. 그것도 되게 어처구니없게 유출됐어요. 그때 단톡방에 올라와 텍스트파가 나왔던가? 그래서 굉장히 정말 너무 그냥 어이없게 다 됐고 문제는 심지어 이 사실을 원래는 그러니까 기업이 어, 개인정보 유출됐네?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일단 신고를 하고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정상 찬적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되게 정부들이 너무 너그러워서 일단 24시간 내로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신고하면은 많이 경감해주고 많이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계속 사고가 나는 건데 쿠팡은 그조차 하지 않아요. 2019년에도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았고 배달에서 정보가 나온 것도 알았는데 통지를 제때 안 합니다. 나중에 제3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 그 2억 7천 합의 5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은 점 시정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제 2023년에 그 쿠팡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이잖아요.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원래 보통 IT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 IT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각각의 우리가 갖다 쓴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이슈가 발전이 되면은 보통 인터넷 뜹니다.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지금 보안 문제가 발전됐으니까 패치를 하세요. 마치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윈이라는 그 모듈에 대해서 보안 결함이 떴고 보안 결함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IT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보안 패치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어 해커들은 완전 땡큐죠. 이 보안 구멍이 뚫려 있네. 쿠팡 같은 큰 기업이. 그래서 그 보안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2만 2천 명의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문 정보를 딱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과징금만 때려 맞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은 이렇게 누적된 거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큰 사고가 나도 어쩌라고 식으로 나가게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했죠. 심지어 유출이 아니고 노출되었다라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뒤늦게 사실은 3,370만 명이 맞습니다라고 뒤늦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쿠팡이 반복적으로 보안 사고가 난다는 건 뭐냐면 쿠팡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수가 아닌 거예요. 쿠팡 내부에 이런 개인정보나 보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쿠팡이 그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쿠팡이 하도 이슈다 보니까 이걸 찾기가 쉬워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쿠팡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정보보호 조직이 있고 프라이버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청문 덕분에 이 CIS란 말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큰 회사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보보안 조직과 개인정보 조직으로 나눠서 보통 팀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실정법의 가이드가 CISO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CISO를 반드시 대표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얘가 이 사람이 강력하게 회사의 보안을 진두지할 수 있으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ISO가 있고 C레벨의 보안 책임자가 있고 C레벨의 보안 책임자가 크게 두 가지 팀을 운영합니다. 하나는 보안 GRC 팀 또는 보안 엔지니어 팀 두 개를 운영하는데 그 보안 GRC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뭐 컴플라이언스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 회사다 보니까 영어 썼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의 보안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팀은 이 정책이 실제로 IT 레벨에서 인프라를 세팅한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거나 그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IT 부서한테 가이드를 주고 감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정보관이 다 감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대로 잘 되는지를 감사하고 설계 때 반영을 시키고 그게 엔지니어 팀이고요. 그다음 개인정보는 원래 따로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상 보시면은 개인정보 규칙에 따로 두게 되어 있어서 역시 개인정보 책임자인 CPO가 있고 그 밑에 프라이버시 팀이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법규 준수, 개인정보 납치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안 지켜진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퇴사하신 전직 CPO가 폭로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CPO 분이 폭로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C레벨의 어쨌든 임원이잖아요, CPO도. CPO가 막 권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막 권고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안 따랐다는 거죠. 안 따르고 그래서 이제 CPO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대표를 찾아갔죠. CEO한테. 이거 안 지켜지고 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회사 큰일 난다. 근데 CEO가 뭉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PO 분이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를 한 다음에 폭로를 한 거거든요. 쿠팡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CPO 말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 있는 이 보안팀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말 죄송하지만 되게 좋은 직장일 것 같아요. 돈 많이 받고 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사명감 없이 나는 그냥 월급 많이 받고 복지가 좋은 거여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직장인 거고요. 근데 그 퇴사하신 CPO님처럼 난 도저히 그거는 내가 내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쿠팡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보안 조직이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봐왔던 그런 보안 사고들이 반복해서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그래서 청문회 때도 보시면 CISO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보안 책임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동시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보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정도의 기업이면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인증과 그런 규격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 보시면은 네 가지를 지금 쿠팡은 이미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인증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건 그 뭐 어떤 거는 1년, 어떤 건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인증들이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ISMSP 인증 같은 걸 해보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항목들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보안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보안 조직이 있느냐, 그 보안 조직이 월일에 뭘 하느냐, 그런 업무 매뉴얼과 설계에 반영되는 내용들을 다 항목에 넣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시 내년에 왔을 때 지켜졌느냐, 너네 대장 가지고 와봐. 검사했어? 가이드 했어?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SMSP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통합 그 인증 체계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고 여기서 쿠팡도 쿠팡 전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접근 통제, 로그 관리, 암호화, 계정 관리 이런 거 다 잘 되었겠죠.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인증을 받았지? 그래서 요즘 국회 청문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그러면 인증 준 사람들 부실로 관리했다. 인증 자체를 심사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ISO, IC, 뭐 PCI DS를 다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이제 정보보안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ISMSP를 부실로 받은 게 너무 드러났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SMSP의 가이드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내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한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서버를 양쪽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 클라우드가 리전별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는 AWS에 됐든 구글이 됐든 간에 한국에 위치한 센터의 서버에 저장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쿠팡은 이번에 청문회 때 나타났죠. 그러니까 물론 백업 데이터라고 한정되긴 하였지만 지금 쿠팡의 고객 정보가 싱가포르 서버에 추가적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거 명백한 ISMSP 위반이고요. 왜냐면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국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SDS에서 배운 점은 이제
그 내 개인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는 이메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의 메일이 와야 되는데 쿠팡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밖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발생한 그 해킹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개발자가 그 보안키를 그 사용해서 접근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퇴사하면 회수하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증 취소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증 취소가 되면 단순히 뭐 인증이 없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그래서 되게 타격을 입을 거라 보여지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일단은 가장 큰 거, 통지 의무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빡쳤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최대 금액 3%를 지금 부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IT 플랫폼 기업이 뭐 계속 꾸준히 나와왔고 사실 플랫폼 기업들한테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강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여지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민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직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간택을 받고 있고 근데 어떤 기준을 하는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요. 영업비밀이죠, 맨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야 공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배차, 노출 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조 탄압 수단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막으려면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도록 우리 사회가 강제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플랫폼 노동을 간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시간 단위로 노동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피로도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뭐 3시간 했으니까 1시간을 쉬게 한다든지 이게 애초에 그 노동을 분배를 하고 일을 할당할 때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우리나라 그런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과로를 부추기는 또는 과속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개인정보는 뭐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알고리즘 조작해가지고 쿠팡이 자기네 물건을 상위에 올린 것처럼 이러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애초에 원천 봉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면 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평가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 단체에서 평가를 하게 하고 소비자도 평가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쓰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되게 약한데 여기에 명확하게 플랫폼 노동자는 지금 계속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아닌 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적정한 업무와 휴식권을 반드시 기업이 보장하게끔 그걸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당연히 처벌 강화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인정보가 쿠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SK, KT 이유가 뭐냐면은 과징금을 내는 게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 한번 유출했을 때 회사가 망해. 그러면은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열심히 조치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까짓 거 걸려도 뭐 그냥 과징금 내고 하지 뭐 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징금이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ISMSP 인증이 그러니까 사실 ISP 인증이 되게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정말 잘 만든 책인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걸 해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봐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SMSP 인증을 누가 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좀 밀려나신 또는 이제 사이드 잡으로 그러니까 정보보안 쪽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별도로 자격증 같은 걸 봐가지고 ISP 인증위원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좀 긴 노동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ISMS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은 많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큰 회사나 또는 어떤 전문 IT 업체에서 보안 쪽 업무를 하던 분들이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서 ISSP 인증 위원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 한 달 정도 그 기업에 있으면서 인증 심사를 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서로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당연히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아 위원님 이건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제가 권고로 떼어 드릴게요. 대신 다음에 조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쿠팡처럼 실제로는 인증을 받을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 기관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관료들이 사실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알고리즘 위원회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그 퇴사하신 분이 내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좀 많이 곤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또 그런 내부 고발자 사라지겠죠. 이제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단체에서 어떤 계속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나 어떤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정부 기관을 압박하고 입법화 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기술 혁신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 혁신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또 그만큼 사회가 발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그거를 이제 영리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인간의 존엄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어떤 시민사회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너무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쿠팡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하게 될 노동의 문제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문제를 또 다른 데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정보들. 근영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제 내용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무한정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을 좀 한 15분 정도는 가지고 좀 근영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네, 태희님. 네. 근데 전 이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도 있고 노동자 입장도 있고 뭐 아까 전에 그 3단 발제 해주셨던 거랑 또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개발자로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맨날 의아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서비스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위에서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엄청나게 삶의 큰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절차가 일단 그래서 좀 다양한 면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CPO님 얘기도 하셨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무시가 돼버린다든가 그런 식의 좀 사내에서도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을 하다가 뭐 접근성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사실은 안 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회사의 운영 자체가 좀 민주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특히 약관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 소비자들이 그런 많은 영향을 받는데 사실 그냥 홍보할 의무만 있지 그게 뭐 소비자들이랑 의논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변경됐다고 하면서 아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AI 학습에 사용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쓱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싫으면 이제 쓰지 마라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어쨌든 아까 전에 뭐 쿠팡이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그렇지만 고객이 한번 이걸 계속 쓰다 보면 그런 경로 의존성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쿠팡뿐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남들이 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가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한테 카톡에 새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딱 카톡을 그만 써.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쿠팡은 대체 재개라도 있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 독점을 할 때 그럼 네트워크 외부성을 계속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는 물건이 이 쇼핑몰에만 입점을 해 있어 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독점 땡땡 같은 것들을 자꾸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중이 싫으면 아니 중이 싫으면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가 아니고 이게 어떤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들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협의체나 무언가가 특히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법 쪽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좀 뭔가 정치권이나 그런 거에 의제로 크게 올라온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점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게 기업의 독재를 네, 하는 것이 좀 정치적 의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희님. 혹시 다른 분도 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 ISMSP 그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정보 담당을 하다가 그냥 이거를 그 권한을 내줄 수 있는 자리로 가면 정말 짬짬이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그거가 뭐 규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관에서 정하는 그 인증 자격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업계 사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보안 인증이라는 게 IT와 보안을 둘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제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정보보안은 모든 IT 기업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아예 보안 조직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CISO도 없고 프라이버시 팀도 없고 대부분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IT 기업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99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보 보안이라는 걸 제대로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최소한 뭐 우리나라 30대 뭐 40대 정도 기업들만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실제로 이 IT 시스템의 보안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 ISMSP 인증 위원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사실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보안 사태가 줄줄이 터졌을 때 적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작은 기업들은 정보보안 조직을 내부에 운용할 돈과 그 인건비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싸리 왜 국선 변호사처럼 나라에서 나라에서 정보보안 전문 인력들을 육성을 해서 중소기업은 파견을 하는 거죠. 파견을 해서 운영을 시키면 지금 사실 중소기업들의 그 개인정보 보관 방식은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냥 중소기업 사이트에 있는 내 개인정보는 다 이미 오픈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법대로 운영을 못 해요. 개인정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아예 개인정보 이 법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서도 못 하고 그러한 리소스도 없고 그나마 큰 회사들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큰 회사에서 그런 걸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나오면은 또 이제 인증심사위원 자격을 얻어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인증하러 다니고 약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저가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저는 일단 근영님 발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재밌다. 너무 흥미롭고 너무 새롭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기술과 노동과 또 이런 것들이 만나는 지점들을 너무 생생하게 자세히 잘 알려주셔서 너무 흥미로웠는데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AI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AI와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이걸 봤을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노동자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뭔가 SF 영화 이런 데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해온 것이 이미 그냥 현실에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사람한테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화를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굉장히 세세한 업무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는 게 충격적이고,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위탁 기사도 마찬가지로 쿠팡카가 지급되고 이제 이런 RDA에 의한 똑같은 마이크로 매니징이 위탁 기사한테 주어지는지가 일단 한 가지 궁금했는데, 왜냐면 이 정도까지 세세한 지시를 받으면 노동자로서 고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애초에 이제 그런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지시와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너무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정도의 지시가 그냥 쿠팡맨, 직고용된 쿠팡맨에게만 적용되지 일단 한 가지 궁금했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처벌 관련돼서 과징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과징금보다는 영업 정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데가 일주일만 영업 정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쇼핑몰 이용을 못해요. 모든 쿠팡의 전 플랫폼이 못하는데, 심지어 하루만이어도 그 하루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 이런 거에 되면은, 그게 이제 그냥 뉴스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비자로서 직접 자기 그런 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됐든, 왜냐면 KT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했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불이익을 직접 같이 경험하게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훨씬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걸 고려하면은 기업이 정보 보호에 훨씬 철저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훨씬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런 게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였고, 간단하게.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에서, 저는 이제 이런 공공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구상을 많이, 이제 특히 이제 녹색당에서는 공공이나 커먼스에 대해서 또 많은 제도적인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예 공공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자기들이 이제 정보 보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이 운영하고 보안을 책임지는 서버에 이런 정보를 위탁하는 방식도, 이게 물론 말씀하신 거고, 국산 변호사랑 사람을 파견하는 것도 이제 그건 이제 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 인프라 자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공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그리고 이제 공공이니까 그건 이제 공적 책임이 발생하고 공공이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은 어떨까? 근데 이제 물론 그러면 이제 모든 개인들이 국가에게 이런 개인 정보를 맡기게 된다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근데 뭐 지금도 뭐 정부 홈페이지나 이런 민원할 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민감할까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정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유출되는지 생각하면, 아무튼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미있는 흥미로운 발표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역으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공공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있었고요. 물론 취지는 다른 취지긴 합니다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망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구조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네트워크 사이에 보통 두는 게 아무래도 보안을 처리하기 훨씬 용이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개인정보는 또 다른 어떤 정부기관 서버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매번 회원이 로그인할 때마다 뭐 API 때문에 뭐 어떻게 가져와야 될 텐데 그 구간에 대한 보안을 하는 게 아마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모든 회사의 정보가 한 서버에 있으면 더 위험할 거고요. 예, 그래서 각 개별 기업이 자사망에다가 구축하는 게 비용적으로 합리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영업정지,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정지가 제일 기업이 무서워하는 거고 모든 기업이 영업정지 시킨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사형 같은 거잖아요. 저는 사형 반대합니다만 물론.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안 문제들은 영업정지까지 가는 게 없는 걸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히려 세게 돈이 아니라 영업정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클라우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작년까지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AWS를 쓰는데 AWS에서 그 기업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들은 AWS랑 구글이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IDC를 운영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제 배송, 그 물류 기사들에 대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 어, 그 물류 쪽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류 기사들이 그전까지 어떤 구조였냐면은 대리점에 속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명칭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각 지역 대리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 그 뭐 지배인 같은 사람이 실질적인 노동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든 업체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배송기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그 사람이 배송기사들을 데려올 수 있고 배송기사를 모집할 수 있고 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쿠팡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배민도 그렇고 배민 사실 그 전 단계 이미 그러니까 이 IT 플랫폼 기업이 나오면서 앱을 통해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쿠팡이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한 20년 됐어요, 벌써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지역의 그 장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역할은 형식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아까 강수님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중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제 뭐가 됐냐면은 많은 대기업들이 그 아웃소싱을 써가지고 실제로는 직접 고용을 해야 될 것들을 노동법이나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미 그 노동 자체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단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 준 역할만 하죠. 심지어 그거 자체도 지금 뭐 별도의 회사가 있잖아요. 쿠팡도 쿠팡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 자체도 플랫폼 기업들이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이 다시 또 그 대리점주들을 또 다시 그 법인의 그 밑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긴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뭐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다. 뭐 한 시간만 일해도 된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가정주부도 애를 기르는 살 수 있다. 시간제로 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옛날보다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긍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지역의 물류센터 그러니까 그 배송 그 기사들을 모아놓은 그 꾼들의 영향력이 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은 최소 한국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한 15분이 거의 다 되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라서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얘기 안 하신 분 중에
네, 한이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가미님이 오늘 이런 자리 저희 경기 녹색당에 안내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경기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한이에요. 일부 이야기도 흥미롭게 잘 들었고, 2부 이야기는 근영님 이야기는 좀 어려웠지만 네,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년에, 이렇게 탄핵 이후에 연대가 구성되면서 경기도 민주노총이랑 연결되는 연대 활동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녹색당의 언어로 노동을 어떻게 이야기하지라는 고민을 좀 깊게 갖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는데 지속 가능한 노동 문화, 노동권 또는 생태적 가치를 담은 노동 문화를 어떻게 녹색당 언어로 만들어내지 또 이어가지 그것이 가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웃들과 또 시민들과 만났을 때 쿠팡의 새벽 배송건으로 회자되는 그 자리에서 더 좀 절박하게 절박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또 한 축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적 노동의 전환점 그걸 녹색당이 좀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는데 앞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을 또 상상하게 했고 잘 들었음을 나누고 싶어서 화면도 켰고 이렇게 손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고 더 배울 수 있는 시간 다른 당원님들도 초대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이님 이렇게 카메라 켜고 말씀해 주셔서요. 네, 15분이 지났는데 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권호송 교수님이라고 이제 국내 플랫폼 노동 관련된 권위자분이 계세요. 그 녹색 당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근영님께서 이제 연결점이 있으셔서 좀 초빙해가지고 이런 플랫폼 노동 관련된 얘기들도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녹색당 유럽당원 모임이랑 그 녹색정치 실험 모임에서도 좀 이렇게 좀 시의적절한 그리고 녹색당이 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자리들을 좀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거 좀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제안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과학기술위원회나 뭐 노규나 아니면 저희 실험 모임 쪽으로 뭐 이런 거 한번 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우님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공공앱을 했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정 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이 그냥 배달 비용만 낮추려고 했던 건가요? 그때 그, 네. 그거는, 네. 네, 그때 그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배달 수수료가 문제가 되니까 지역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주제로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재명이 좀 뭔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좀 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근데 이런 IT 기업을 사실은 공공에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것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아웃소싱을 줬거든요, 외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관리에서도 좀 까다롭고 또 어쨌든 IT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공에서 외주 주는 형태로 따라가기가 또 쉽지도 않아가지고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참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 시영님이 이제 채팅으로도 남겨주신 것처럼 그 알고리즘 투명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AI 액트에서도 이제 AI 때문에 촉발됐긴 하지만 이 설명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도 이 설명 가능한 AI 쪽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강제를 하는 것들이
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좀 정치에. 그래서 전 녹색당이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좀 이해도를 높이고 좀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용님 말씀처럼 뭐 뉴스 같은 네이버로 촉발되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쿠팡 같은 어떤 물류에서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 투명성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얘기들을 녹색당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좀 한마디씩 다 듣고 오늘 모임을 끝내고 싶지만 시간이 좀 길기도 해서 또 약간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다음 모임에 오셔서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은 아쉬움을 좀 남긴 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또 저희 녹색당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텔레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남은 이야기들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뭘로 쳐야 나오나요? 어, 업로드 된. 제가 이따가 그 오늘 끝나고 오늘 모임에 사용한 발제 자료랑 그리고 채널들을 이메일로 아, 보내드리고 용호님께는 또 텔레그램으로 따로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녹화된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 관련된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저녁 진심으로 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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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